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이전의 일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어렴풋하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저를 몰아세우면서 가방을 싸라고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제 친할아버지였는지 아니면 그냥 동네에 아는 할아버지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노기를 띤 얼굴로 퉁명스럽게 말했던 걸로 봐서 저를 어지간히도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아니, 증오에 더 가까웠달까? 네 물건 이 가방에 넣어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몽땅.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 알 것 없고 재미났어. 우리 엄마 아빠는요? 엄마 아빠 없이 못 가요. 네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 교통사고로 둘 다 죽었다. 즉사라는 말 알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잔말 말고 가방이나 싸. 사람들 기다린다. 무서운 할아버지의 기세에 못 이겨 저는 주섬주섬 짐을 쌌습니다. 옷과 양말, 속옷을 챙겨 넣었나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그 와중에 엄마 화장대에 놓여있던 부모님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 사진이 없었다면 평생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지금도 한 번씩 그때 집을 나설 때 부모님 사진을 잊지 않고 챙겨 나온 5살 무렵의 저를 칭찬합니다. 겨우 20회를 넘긴 짧디-짧은 제 인생에도 가끔 떠오를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처가 되어준 것은 부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영화배우처럼 예뻤고 아빠는 서글서글한 훈남이었어요. 분명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텐데 아쉽게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근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엄청 아팠을 때였나 봐요. 엄마가 저를 따스하게 감싸안고 백도를 먹여주셨는데 그 맛이 너무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행복했던 느낌이 남아있어요. 애지중지 사랑받는 느낌. 그 장면을 떠올리면 그 달달했던 백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어릴 때 기억은 하나같이 우울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육원 직원에게 저를 맡기고 횡하니 사라졌습니다. 마치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나온 사람처럼 저를 보육원에 버리고 가셨죠. 그때 남긴 할아버지의 매정한 한마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2번 다시 보는 일 없도록 해라. 솔직히 이게 꿈결에 들은 건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왜 저 때문에 극대노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의 우울한 보육원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보육원에서는 초2까지 약 3년 정도 살았어요. 작은 보육원의 사정이 어려웠던 탓인지 저는 몸이 무척 약했습니다. 그땐 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편이라 학교에서도 보육원에서도 항상 시비를 걸어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엄상준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어이, 김지훈이, 이리 와봐. 왜? 이 형님이 팔이 아파 도저히 못하겠다. 앞으로 내 숙제는 네가 맡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영광인 줄 알아. 맞다. 이왕 하는 거 내 여친 숙제까지 부탁해. 야, 나도 해야 할 일이 많아. 청소도 해야 하고 주전자에 물도 챙겨야 해. 어쭈 이 자식이 반항하냐? 야, 눈 깔아. 눈 안 깔아? 조금이라도 대들면 얼굴을 향해 명치를 향해 엄상준의 주먹이 사정없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엄상준 때문에 하루 걸러 코피를 쏟는 게 일이었어요. 상준이는 부모가 살아있는데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 들어온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친부모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처럼 부모님을 여의고 어쩔 수 없이 시설로 온 아이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보육원에 들어올 무렵 친부모를 찾게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친자검사를 한 결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아 한 달 만에 다시 보육원으로 되돌아온 사연 많은 아이였죠. 그때부터 비뚤어진 엄상준의 폭주에 보육원 선생님들도 모른 척 눈을 감았기 때문에 제가 특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둥하고 얌전한 성격으로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만 했죠.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상준이보다 더 키도 커지고 힘도 키워서 나를 절대 밟지 못하게 할 테다. 절대 밟히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맛이 있든 없든 어떤 반찬도 남기지 않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어요. 달리기, 철봉, 맨손 체조를 하면서 체력도 길렀고요.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제 볼은 조금씩 오동통 살이 오르고 체구도 조금 커졌어요. 엄상준의 괴롭힘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체력을 길렀건만 엄상준을 향해 주먹질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맷집만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다부진 9살이 됐을 때 저를 입양하려는 양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김지훈? 만나서 반갑다. 우린 너한테 관심이 아주 많아. 6살 때 여기 들어왔다고?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은 아직 기억나? 아니요, 안 나요. 지훈아, 우리는 네 부모가 되고 싶어. 네가 원한다면 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단다. 너도 우리랑 같이 살래? 그래, 지훈아. 우린 마트에서 고르듯 자식을 고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를 보자마자 핏줄이 땡기듯 마음이 땡겼단다. 지금은 눈, 코, 입이 다르게 보여도 같이 밥 먹고 생활하면 닮는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웃으며 살자꾸나. 양부모님은 10년을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결국 입양을 선택한 부부였습니다. 새엄마는 키가 작고 오동통한 얼굴에 아주 당찼으며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셨어요. 새아빠는 보통 키에 조금 뚱뚱한 그런대로 인상이 좋은 분으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저는 입양된다는 사실보다 드디어 엄상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삼신할머니한테 순둥하고 착한 아이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셨네. 저 눈에 들어온 아이는 네가 처음이란다. 지훈아, 우리 인연은 우연이 아니야. 전생부터 이어진 운명일 거야. 그치 여보? 두말하면 잔소리지. 무척이나 저를 예뻐하시는 양부모님을 만난 저는 다시 가방을 쌌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 부모님의 사진을 넣어두었어요. 입양된 집에 도착했지만 친부모님의 사진을 버젓이 걸어둘 용기는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왠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양부모님의 집은 주말마다 등산객으로 붐비는 산기슭에 허름한 5층짜리 모텔이었습니다. 지금은 입양 조건과 심사가 까다롭다던데 저 때만 해도 양부모가 나타나면 쉽게 입양이 됐던 것 같아요. 간판에는 버젓이 모텔이라 적혀 있었지만 규모나 시설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여인숙이 더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양부모님과 저는 1층에서 살았고 2층부터는 두 사람이 누우면 알맞은 조그만 방 10개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을 땐 새를 놓았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를 내고 사는 장기 투숙객들이 많았습니다. 201호에 사는 봉고 아저씨도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 호텔 근처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했어요. 입에서는 늘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알아? 너는 누구냐? 저요? 저는... 야, 네가 그 새로운 벨보이로구먼. 참,
건물은 허름하고 시설은 후져도 있을 건 다 있다니까. 어이 벨보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담배 사러 나가려던 참이야. 잘 됐네. 심부름 시켜도 되지? 차마 제가 이 집의 아들이라는 대답이 혀끝에서 맴맴 돌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 망설이고 있을 때 새아빠가 제 어깨를 감싸며 인사를 시켜주었어요. 벨보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아이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아들 양지훈이다. 어디 주인집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켜? 에? 사장님의 아드님이라고쇼? 야, 어제까지 없던 아들이 갑자기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게 말이야, 빵구야? 맞아, 우리 아들. 하늘이 주신 귀한 아들 맞으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호적에도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 아들한테 심부름 시키고 그러면 그날도 방 뺄 줄 알아. 지훈아, 만일 저 아저씨가 너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당장 아빠한테 말해. 알겠지? 참, 에휴. 없던 아들 생겼다고 생색은 오지게도 부리네. 어이, 양지훈이. 돌망돌망하게 생겼네.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자주 보자. 새아버지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봉구 아저씨는 저만 보면 술이나 담배, 간식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는 학교에 다녀오면 새아버지를 따라서 객실과 복도 청소를 함께하거나 새어머니가 챙겨주시는 빵과 우유를 먹거나 했어요. 이때만 해도 양부모님은 저에게 좋은 옷을 사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시면서 제 양육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훈아, 오늘도 땀도 많이 흘렸는데 이 닭다리는 우리 아들 먹으렴.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아니야. 네가 먹는 것만 봐도 이 엄마는 배가 불러. 우리 지훈이 많이 먹고 쑥쑥 자라라. 네, 어머니. 정말 듣기 좋구나. 어머니라는 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몸무게도 재볼까? 키도 재보자. 새어머니는 희한하게 제 발육 상태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는 그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먹고 토실토실 살이 올랐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좋으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시잖아요. 제가 모범생이란 말을 양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집에 와서는 숙제를 마친 뒤에 예습과 복습을 꾸준히 했어요.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한글도 금방 깨쳤고 셈도 밝았어요. 암기에도 자신이 있었죠. 한마디로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치는 시험마다 100점 아니면 1개 정도 틀릴 정도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시험을 쳤다 하면 100점을 맞으니 담임 선생님도 저를 다시 보셨어요. 아니, 우리 반에 비범한 영재가 들어왔네? 우리 지훈이 성적이 좋은데 왜 영재 교육을 안 받아? 그게 뭐예요? 너같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지. 특히 이번에 우리 학교가 과학영재교실을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너처럼 우수한 아이를 위해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희 부모님한테 학교 한번 오시라고 해. 네! 저는 선생님께 인정받았다는 기쁜 마음에 들떠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양부모님께 인사를 하자마자 시험 점수부터 자랑했는데 웬걸요? 양부모님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번 시험 올백 맞았어요. 우리 학교에서 올백은 아무도 없대요. 저만 올백이래요. 어이구, 고생했다.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하는구나. 대단해요.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투명하게 축하해주시는 양아버지와 달리 양어머니의 표정은 몹시 당황한 것 같았어요. 지훈아, 힘들게 애쓰지 마. 우리는 말이야, 네가 공부 잘한다고 널 더 이뻐하고 공부 못한다고 널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네가 튼튼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그걸로 좋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건강, 그게 최고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지 마렴. 속상하다. 네, 어머니. 참, 선생님이 부모님 한번 학교에 오시래요. 왜? 너 학교에서 말썽 피우냐? 아니요. 무슨 영재교실에 가입하라고 하시던데요? 그래. 시간 나면 한번 들를게. 너무 무리하게 애쓰지 말고 몸 튼튼, 마음 튼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알지? 네, 어머니. 여보, 아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올백이라는데 그냥 넘어가면 섭하지. 우리 지훈이 좋아하는 피자에 치킨 한 마리 어때? 이 아빠가 쏜다. 저는 때로는 객실 손님들의 심부름도 하거나 학교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가정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제 인생이 한 방에 바뀌는 일이 발생했어요.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된 사건은 바로 양어머니의 임신이었습니다. 그날도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양어머니가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네, 어머님. 어제 임신 테스트기 2줄 나온 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네,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산부인과로 가서 확인했고요. 벌써 임신 6주래요, 어머니. 네. 선생님 말로는 이런 일이 간혹 있대요. 시험관 시술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다가 자연 임신되는 그런 케이스요. 그럼요. 그이도 초음파 사진 보고 좋아 죽죠. 입이 귀에 함지박만큼 걸렸어요. 진짜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남의 집 애를 입양해야지 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 말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세상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입양을 하는 건데 그죠? 어머, 어머니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지훈이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얼음처럼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새엄마가 다급히 전화를 끊고 저를 노려보셨어요. 너 언제 왔어? 사람이 왔으면 인기척을 내던지 인사를 하던지 해야지. 무슨 몽달 귀신처럼 서서 남의 통화를 엿듣고 있어. 그런 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아까 인사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진짜야? 거짓말 아니지? 네.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그렇게 됐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찾아왔어요. 네 동생이 생겼단 말이다. 축하할 일이지? 네. 근데 왜 멀뚱멀뚱 섰어? 왜? 뭐, 할 말 있어? 동생이 생기면 저는... 동생이 생겨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넌 그대로 우리 집 아들 맞아. 아들이지. 귀하고 소중한 아들. 네가 있어서 둘째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덜마. 그때 저에겐 양부모님께 큰아들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받은 시험지를 보여드리고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그걸 본 새엄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지훈아, 몇 번을 말해.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너 성적에 집착하는 거 병이야, 병. 나는 그런 아들 필요 없어. 나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게 제일이라고. 알았니? 네. 그럼 이거 치우고 들어오는 입구 유리 좀 닦으렴. 누가 그랬는지 손자국이 장난이 아니다. 퐁퐁 짜서 신문지로 빡빡 밀고 다음에 수건으로 다시 한번 싹 밀어. 알았지? 아니다. 신문지 말고 그 시험지가 좋겠네. 그 시험지로 빡빡 밀어봐. 그 100점 시험지로 유리문을 닦으라니. 유리문도 놀라 자빠지겠구만. 유리문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자, 여기 신문지 있다. 이걸로 해. 봉구 아저씨가 내민 신문지로 저는 모텔 입구 유리문을 빡빡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있으니 봉구 아저씨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나가셨어요. 숨고 싶고 쉬고 싶을 때
내 방에 들어가서 쉬어. 의외로 봉구 아저씨 방에는 아저씨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 많았습니다. 2주마다 책들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 책들을 읽는 재미로 아저씨 방에 드나들었어요. 아저씨 방이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어 참을만 했어요. 10개월 후 원우가 태어난 뒤부터는 알게 모르게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원우 100일 잔치나 돌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하고 모텔 안내데스크를 지켜야 했고요. 원우 친할머니가 환갑이라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촬영하러 갈 때도 저만 모텔에 남아서 집을 봐야 했어요. 여보, 우리 원우 얼굴 좀 봐. 어린이 모델 화보가 따로 없다. 어쩜 이렇게 환하게 잘생겼을까? 그게 다 내 덕분이지. 나를 꼭 빼닮았다고 사진사 양반이 그랬잖아. 아유, 두상이랑 얼굴형은 당신 닮았고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는 나 닮았다고 했잖아. 그래. 우리 둘 다 닮았다고 하자. 아,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 사진이 다 잘 나왔어. 이거 어때? 우리 식구 다 빵 터져서 붕어빵처럼 웃고 있는 거. 엄마도 그런 대로 잘 나오셨잖아. 괜찮네. 그걸로 해. 그나저나 여보, 우리 살집 좀 알아봅시다. 살집이라니? 우리 집 두고 뭔 소리야? 아니, 우리 원우도 좀 있으면 어린이집 가고 초등학교 들어갈 텐데 좀 그렇잖아. 솔직히 여기가 애들 키울 만한 환경은 아니잖아. 손바닥만한 치마 입고 다리를 훤하게 내놓은 여자들이 들락날락하지. 부부도 아닌 커플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원우가 본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머리에서 식은땀이 나. 그렇지. 우리 집을 자녀 교육에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니지. 그리고 우리도 아파트 한번 살아봅시다. 아파트? 그럼 모텔은 누가 보고? 장사는 누가 하나? 볼 사람이 왜 없어? 있잖아, 우리 큰애 지훈이. 그렇잖아도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새엄마는 모텔의 자비를 본격적으로 저에게 시키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틈틈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 새엄마는 그것마저 못마땅해 하셨어요. 1층 맨 끝 제 방에 들어가 밤늦게까지 공부라도 하고 있으면 새엄마가 화들짝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획 하고 전등불을 꺼버리셨어요. 너는 무슨 공부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니? 어고 날 책상 앞에 앉아 있어. 공부는 뭐 아무나 하니? 어머니 조금만요. 내일 모레가 기말 시험이에요. 조금만 더 하다가 잘게요. 전기요금은 누가 내는데?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그런 게 뭐 땅 파면 거저 나오는 줄 알아? 잔말 말고 자. 내일 아침 일찍 약수터 가서 약수물 받아오고. 공부만 하면 구박하고 괴롭히는 새엄마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고 성적이 잘 나와도 못하는 척했습니다. 하긴 양부모님은 저의 성적표나 학교 생활에 관심 따위 보이지도 않았지만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 양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텔 청소는 기본이요. 침대 시트와 수건 같은 빨래까지 저에게 맡겼어요. 너 대학 갈 것도 아닌데 야자를 왜 해? 학교 선생님한테 말해서 조퇴하고 와. 참 하늘이 맺어준 귀한 아들이라더니 진자식 얻었다고 머슴 취급일세. 그 지훈이한테 너무한 거 아니요? 늘 술에 쩔어있던 봉구 아저씨가 보다 못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마결시키고 머슴처럼 부려먹을 거면 애저녁에 파형을 하지 왜 데리고 살아요? 얘 인생을 생각해서 놔주라고. 어머, 파양이요? 파양을 왜 해요? 우리 집에 힘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얘한테 먹이고 입히고 재워준 은덕이 얼만지나 알아요? 자식이 돼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뭐 어때서요?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201호야말로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 말고 조용히 올라가서 발이나 첫 닦고 잠이나 자요. 와, 이 아줌마 진짜 안 되겠네. 저는 새엄마에게 달려드는 봉구 아저씨의 허리를 잡고 말렸습니다. 괜한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봉구 아저씨 등을 밀어 2층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아저씨, 저 괜찮아요. 얼른 방으로 가서 쉬세요.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지. 너 입양할 때부터 저 부부들 시커먼 속셈을 다 꿰고 있었지. 인두겁을 하고 짐승처럼 사는 것들. 에휴. 봉구 아저씨는 제가 불쌍했는지 저를 볼 때마다 장난을 걸어왔어요. 언젠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포장마차에 앉아있는 봉구 아저씨를 보았죠. 어이, 주인집 아드님, 집에 가는 길인가? 여기 와서 우동 한 그릇 후루룩 먹고 들어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알면 혼나요. 야,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다. 3대9년 만에 내가 빚을 다 갚고 기념으로 너한테 우동 한 그릇 쏘려고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앉아. 어른이 하는 말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자, 여기 앉아봐. 어쩐 일인지 봉구 아저씨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우동 한 그릇 정도 먹고 가도 되겠지 싶어서 아저씨 옆으로 가 앉았습니다. 자, 아주머니, 여기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숨 막히고 기가 막히는 우동 한 그릇 말아주쇼. 저 위에 쑥갓 유부, 새우튀김도 잊지 말고 듬뿍듬뿍 넣어서. 한창 때였던 데다 출출했던 저는 우동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이야, 무슨 전기청소기도 아니고 폭풍 흡입을 하는구만. 맛있지? 그럼 한 그릇 더? 콜?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냥 평소와 달라 보여서요. 그게 보이냐? 사실 내가 여기 뜰 거걸랑. 여기서 근 10년을 살았나? 지긋지긋하다. 10년 전만 해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빚을 다 갚고 당당히 고향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맹세했건만. 아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내일 땅만 안 올라. 일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고향으로 가려고. 아저씨, 가족이 고향에 있어요? 아, 그러게. 늙으신 우리 엄마, 내가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시지. 아이는요? 임마, 결혼도 안 한 미혼한테 무슨 결례의 질문이냐? 에? 아저씨 몇 살인데요? 나? 몇 살로 보이는데? 53? 뭐? 너 참말로 사람 볼 줄을 모르네. 나 36이다, 임마. 헐, 대박. 야, 내가 세월의 평지풍파를 정면으로 맞아서 사가 보이는 거지. 헐할 정도는 아니지. 그렇구나. 근데 너 목에 걸고 있는 이건 뭐냐? 이거 학생증 교통카드예요. 이야, 어릴 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거 줘봐, 한번 보자. 봉구 아저씨가 제 학생증 교통카드 케이스를 살펴보다가 케이스 뒤에 꽂아두었던 친부모님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응? 이분들은 누구시냐? 저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이요. 아, 너 기억은 나? 친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니요,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매일 밤 사진을 보면서 잠들어요. 그러면 기억날까 싶어서. 맞다. 엄마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백도 맛이 기억나요. 신기하죠? 제가 아플 때 엄마가 주셨거든요. 백도. 참 인상 좋으시네. 지훈이가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그래요? 날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요. 원우도 부럽고. 네 부모님들도 지금 널 보면 무척 대견해 하실 거다. 제가요? 왜요? 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네가 왜 없냐? 청소, 빨래 못하는 게 없잖아. 철없이 학교하고만 다니는 애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지.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모텔 객실 청소와 빨래를 하는 잡부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어이 총각,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몰라? 아저씨, 죽기 살기로 살면 돼요? 내가 없는 가족 사진이 걸려있고 나만 두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에 아무도 오지 않고 공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도 가능할까요? 봉구 아저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아, 20살이 되면 혼자 살 수 있어. 너라면 어디서든 잘 살 거다. 그거 하나는 내가 보장하지. 그 다음날 봉구 아저씨는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제 방에 백도 캔 한 박스를 넣어주시고 가셨어요. 우리 집 주소 혹시 몰라서 적어놨다. 갈 데 없으면 와. 저는 아저씨가 주신 백도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엔 소망의 나무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20살이 되면 이 집을 탈출하겠다는 거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있다간 모텔 노예로 살아갈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봉구 아저씨는 저에게 심부름값이라며 500원씩을 주셨는데 그 돈을 모두 저금해 두었어요. 다른 손님들에게서 받은 팁이나 심부름값 역시 저금을 했고 자립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중간에 도망을 가거나 가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입양해주신 양부모님께 마지막까지 아들로서 나름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디데이 일주일을 앞둔 날 초등학교 4학년이던 원우가 친구 생일 선물을 사려고 호주머니에 넣어둔 현금이 사라졌다면서 그 범인으로 저를 지목했어요. 이 서랍문 열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원우가 모텔에 왔는지도 몰랐어요. 아니니까 열어. 열라고. 안 여는 게 수상하잖아. 여보, 거기 망치 좀 가져와. 이거 부숴. 아이고, 지훈아. 그냥 좋은 말 할 때 열어라. 서랍 부수기 전에. 아니에요, 아버지. 진짜로 저는 결백합니다. 네가 결백한지 아닌지는 서랍을 보면 알겠지. 여보 뭐해? 깨! 부셔! 양아버지가 완력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고 그 서랍에는 한 푼 두 푼 티끌을 모아 마련한 저의 독립자금이 든 통장이 있었어요.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거 아저씨들이 주신 심부름값 모은 거예요. 이 자식이 소설을 쓰고 앉았네. 여보, 내가 그랬지. 금고에 돈이 한참 빈다고. 우리가 도둑을 키웠네, 도둑을 키웠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란 옛말이 다 맞다니까. 저 자식을 그냥... 아니라고요. 왜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여보, 가둬. 이 녀석 다리 몽둥이를 잘라서 평생 모텔에서 썩게 해야지. 어디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양부모님을 밀치고 미친 듯이 달려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봉구 아저씨 고향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일단 저는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서울역으로 갔어요. 차비가 없어서 곧바로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딱히 찾아갈 만한 친구 집도 친척 집도 없었어요. 하루쯤 길바닥에서 잔다고 죽지 않아. 여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괜찮다. 괜찮을 거야. 저는 주문을 걸듯 되뇌었습니다. 그날 하룻밤은 노숙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역의 역사는 어디론가 바삐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해 보였습니다. 갈 곳 없고 할 일 없는 저는 텔레비전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저 말고도 노숙하는 아저씨들이 여럿 보였어요. 밤 11시가 되자 모든 텔레비전이 꺼졌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지자
역사 안에 남아있던 노숙인들이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노숙 생활을 꽤 오래 한 듯 보이는 아저씨가 끈으로 묶은 박스 뭉치를 들고 나갔어요. 다른 노숙자들도 우산이나 박스로 잠자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도 눈치껏 마트에서 종이박스를 들고 와서 지하철 출구로 향하는 통로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만 자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하필 이날 서울역 부근에서 묻지마 폭행이 있었고 검은색 후드를 입은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서울역으로 총출동을 한 날이었어요. 경찰들은 통로에 누워있는 노숙자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고 불심 검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따라 제가 입은 옷이 하필 검은색 후드였어요. 잠시 검문하겠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름이? 양지훈이요. 본인 맞아요? 네, 맞아요. 목에 걸린 그건 뭐예요? 이건 교통카드예요. 봅시다. 제 목에 걸려있던 교통카드 케이스를 살피다가 부모님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훔쳤어요? 제 거예요. 훔친 거 아니고 부모님 사진이에요. 부모님이라고? 확실해요? 네, 그런데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경찰은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전화를 걸고 확인을 하는지 몰라서 내심 두려웠습니다. 양지훈 씨, 원래 성이 양 씨예요? 아니요, 원래 이름은 김지훈이에요. 입양될 때 양부의 성을 따라서 개명했어요. 맞네. 일단 저 차에 타세요. 양지훈 씨 갈 데가 있어요. 아니, 김지훈 씨. 경찰차에 몸을 실으며 온갖 망상을 다했습니다. 노숙 한 번 했다고 나를 잡아가는 건가? 대체 왜? 저는 결백한데요. 오늘 처음으로 서울역에 온 거거든요. 원래 노숙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요. 알리바이를 말씀드려야 할까요? 일단 서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 일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며 경찰서에 도착했고 저를 데려온 경찰과 함께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불이 나게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어디 있어, 지훈이? 중년 여성의 얼굴은 사진 속의 엄마와 닮아 있었어요. 엄마가 죽지 않고 살아계셨던 걸까? 혼란스러울 정도로요. 결정적으로 어딘가 귀티가 났어요. 누구? 지훈아, 이모야, 이모. 내가 네 이모다. 이모라고요? 이모? 저한테 이모가 있어요? 아이고, 가여운 거. 내가 네 엄마 언니야. 내가 3분 일찍 나온 쌍둥이 언니. 아유, 지훈아. 어린 것이 고생이 얼마나 많았길래 서울역에서 노숙을 해. 아이고, 가여운 거. 근데 저 경찰 아저씨는 저희 엄마를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제가 내 아들이야. 아들이 엄마 사진을 몰라볼 리 없지. 너한테는 이종사촌 형이네. 어릴 때부터 내 쌍둥이 동생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아마 기억을 했겠지. 안 그러냐? 맞아. 불신검문에서 엄마 사진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엄마가 아니잖아. 어릴 때 앨범에서 본 쌍둥이 이모와 이모부 사진이란 걸 바로 캐치했지. 경찰 짬바 1년인데 그걸 모르겠어? 반갑다, 지훈아. 정식으로 인사할게. 네 이종사촌형 고정욱이야. 알고 보니 경찰이 전화를 건 사람은 엄마와 쌍둥이 자매였던 제 이모였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알아본 경찰은 이모의 아들이었어요. 이모는 이모의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기사가 딸린 이모의 차를 탔을 때부터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모의 집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어요. 지은아, 맘 편히 있어. 이건 우리 정욱이 잠옷인데 이걸로 갈아입고 방은 2층 손님방을 일단 쓰자. 이모는 다음날 아침부터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여러 벌 사고 구두와 운동화도 새로 사주셨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도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하셨죠. 저는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모,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뭐든 물어보렴. 저희 엄마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왜 제가 이모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을까요? 네 엄마는 예쁘고 귀여운 사람이었어. 이름은 정희진. 정 많고 눈물도 많은데 하기로 한 일은 꼭 해내는 강단도 있었지. 네 아빠는 알아주는 기업가의 아들이었는데 잘생긴 얼굴에 머리까지 좋아서 인기가 많았단다. 두 사람이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는데 네 친할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지. 우리 아빠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당신 명의를 빌려주는 게 취미였어.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엄청난 빚을 지고 집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지. 그 빚을 우리 엄마가 식당을 하면서 갚아나갔는데 네 친할아버지는 이런 볼품없는 집안을 사돈으로 삼고 싶지 않았던 게야. 당장 헤어져서 정략 결혼을 하라고 윽박질렀지만 결국 네 엄마와 아빠는 부모들 몰래 도망가서 살림을 차렸단다. 심지어 쌍둥이 언니인 나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어. 나는 그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네 친할아버지와 달리 내 시아버지는 허물이 될 수도 있는 내 집안이나 배경보다 오직 나 하나만을 보시고 며느리로 받아주셨단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푹 빠져 우리 정욱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어. 내 동생이 야반도주한 사실을 엄마한테 전해 듣는데 그게 못내 서운하더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함께했던 우리였는데 고작 결혼할 남자 때문에 나한테까지 비밀로 하다니.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서 애써 모른 척했던 것 같아. 그렇게 헤어진 지 7년쯤 됐을까? 네 친할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그게 네 엄마 아빠의 시신을 확인하러 오라는 전화였어. 교통사고였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모는 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인가 네 엄마한테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단다. 네 아버지와 도망가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아이가 태어나 키우느라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이름은 지훈이라고. 눈빛이 똘망하고 훈훈하게 생겼다나.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가 됐고 네 아빠도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이제 편지를 쓸 여유가 생겼다고. 그동안 연락 끊고 살아서 미안하다고 하더구나. 그때 보내준 사진이 2장 있었는데 하나는 네 돌사진이고 하나는 네가 갖고 있던 바로 그 사진이야. 그래서 네가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네 할아버지한테 지훈이 어디 있냐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고 당일 아이가 실종됐다고, 집에 갔는데 애가 행방불명이라 알 수 없다고 하대. 나한테 있는 내 정보라고는 고작 돌사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로 실종신고를 하고 미아찾기 센터에도 등록을 했지만 솔직히 기대조차 안 했단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모. 지훈아, 이제 이 이모랑 이모부랑 정욱이 형이랑 같이 살자꾸나. 이모가 네 엄마 몫까지 다 해줄게. 응? 이모, 그래도 될까요?
제가 이모네 가족이랑 살아도. 당연하지. 이 녀석, 넌 내 핏줄이야.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저를 버리셨을까요? 미친 영감탱이. 누구 때문에 두 사람이 그렇게 살다 갔는데 내 동생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불행의 씨앗도 제거해야 한다면서. 영감탱이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던 게지. 그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세요? 아니,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들었다. 왜? 그 못된 할아버지라도 보고 싶으니? 아니요. 저를 보육원에 보낼 때 할아버지 얼굴이 기억나요. 지금도 악몽을 꾸면 할아버지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딴 기억은 저 강물에 흘려보내고 앞으로 좋은 추억만 만들자꾸나.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니? 가까운 곳으로 해외여행이라도 갈까? 아니면 쇼핑이라도 갈까? 네가 평소 하고 싶었던 게 있을 거 아니냐. 뭐든 숨기지 말고 다 말하렴. 이 이모가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 다 해주고 싶다. 뭐든 말만 해, 응? 이모, 사실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요. 뭐? 이모는 제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애써 닦으시면서 목매인 목소리로 가여운 것, 평생 소원이 공부라니.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다. 네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겠어. 네 양부모들을 찾아 찢어 발겨 죽이고 믹서기에 칼아 넣어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다. 이모, 울지 마요. 죄송해요. 가여운 내 조카, 네 하고 싶은 공부 원 없이 하게 해줄게. 유학을 가고 싶다면 유학도 보내줄 거야. 맞다. 당장 학원부터 알아보자. 이모의 도움으로 저는 1년 만에 제가 원하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순수 과학을 공부하겠다던 어릴 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신이 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욱이 형이 불쑥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그 어려운 대학도 단박에 붙고 말이야. 대단한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시면 엄청 기뻐하시겠다. 심지어 널 버린 친할아버지도 저승에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실걸. 이런 똑똑한 아이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했는데 하고. 지금 그 회사 차남이 물려받아서 비실비실하다는 소문이던데. 엄마, 지훈이 친할아버지가 기업의 회장이었으면 그 집 재산에 지훈이 지분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지훈이 목도 있지. 지훈아, 내가 네 삼촌과 고모를 만나야겠다. 당연히 인정을 안 하겠지. 그럼 친자 확인을 해서 널 인정하도록 하자꾸나. 삼촌과 고모요? 절 좋아하실까요? 꼭 네 할애비를 닮은 얼뜨기 삼촌과 칠푼이 고모라. 장담은 못해도 발끈하겠지. 제 일속만 챙기는 인간들이라 엮이고 싶지 않다만 네 몫이 분명한 것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이모부 회사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이모가 네 재산까지 다 찾아줄게. 그렇지, 엄마. 대학 입학 선물로 딱 어울리네. 삼촌과 고모는 당연히 저를 혈육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굴러온 개뼈다귀가 협박을 하느냐며 이모의 변호사를 잡상인 취급을 했대요.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게 됐고 삼촌과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집안의 친자이자 가족임이 증명됐습니다. 그럼에도 친할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은 손자에게 유산을 넘기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말이야, 방구야. 아빠가 인정했다면 몰라. 일부러 보육원까지 가셔서 친히 버리신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유언에도 이 녀석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요. 그것만 봐도 아시겠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유전자가 친자라 해도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기에 저희는 절대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를 부정하는 삼촌과 고모의 태도에 몹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모, 그냥 할아버지 재산 포기할래요. 아빠한테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삼촌 고모도 저를 힘들어하는데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보란듯이 살아볼게요. 널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은 자고로 분수에 맞게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지. 하지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란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받아야지. 일부러 포기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모는 말이야. 돈이 목적이 아니야. 그 영감탱이 집안에 네 존재를 확실하게 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유산도 당당하게 받아오고 싶고. 이건 말이다. 네 할애비의 재산을 탐하는 게 아니라 그 영감탱이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야.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했던 그 모진 고통과 네가 부모를 잃고 겪었던 그 모든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알겠니? 네, 이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저 당당하게 우리 아빠의 몫을 받겠습니다. 그래. 우리에겐 아주 유능한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넌 그냥 공부만 하면 돼. 그 뒤로는 유능하고 우수하신 변호사님의 활약이 컸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훈군의 아버지가 3남매 중에 장남으로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지훈군이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가름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죠. 이제 삼촌과 고모를 상대로 지훈군의 상속분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상속회복 청구권 소송을 할 텐데 저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는 할아버지 사망 당시 남긴 회사와 전답 2만 평, 건물과 아파트 등의 유산에 대해 상속을 받았고 불과 20대 초반에 100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모와 이모부, 사촌형의 도움 덕분이었죠. 세월은 흐르고 이제 저는 박사과정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연구실 동료 중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기업에 눈길을 돌리기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물려받은 전답은 고향에 내려가신 봉고 아저씨가 농장주가 되어 관리하고 계세요. 아저씨는 우동 한 그릇 값으로 로또를 맞았다면서 좋아하셨고요. 제가 이모를 만나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일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어요. 저는 우동 한 그릇이 아니라 백도값으로 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저씨가 주고 간 백도 맛도 말할 수 없이 달달했다고. 이제 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과학의 미래에 헌신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이북 출신이세요. 6.25 때 남쪽으로 내려와 농장 운영을 시작하셨다는데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결국 혼자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농장 운영을 하면서 직접 육가공까지 하셨고 덕분에 떼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버신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셨고 지금은 아주 부자시죠.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뒤 처음 인사를 하러 가던 날 시어머니를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을 떠나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자수성가신 분치곤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내 손톱 좀 봐봐. 저한테 손을 보여주시는데 온갖 동물 모양을 그려놓은 네일 아트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귀여워요. 요즘 들어 부쩍 옛날에 하던 농장 생각이 나. 그 애들 덕에 내가 우리 아들들 키우고 재산도 불리고. 그래도 혼자 고생도 많이 하셨죠? 세상에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 고생이 돈이 안 되면 불행한 거지만 난 돈이 됐잖아. 덕분에 지금은 편하게 살고 너한테 이것도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주먹 2개만한 함을 꺼내셨어요. 제 선물이라며 주시기에 열어보니 금두껍이더라고요. 이걸 저한테 주신다고요? 내 둘째 며느리한테 주는 첫 선물. 기대해. 앞으로는 더 많이 해줄게. 전 한사코 거절했지만 시어머니께선 끝까지 제 손에 금두꺼비를 쥐어주시며 그랬어요. 우리 이제 진짜 한 식구다. 나도 많이 사랑해줘야 해. 알겠지? 본인도 많이 사랑해달라며 애교를 부리시는데 이런 분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자수성가까지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저에게 따로 거액의 용돈을 주시는 건 기본. 결혼식장도 웨딩드레스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로 하라며 비싼 걸로만 직접 골라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미 충분해요. 결혼식에 돈 많이 들여서 뭐해요. 오시는 분들 식사나 맛있게 대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마음이 예쁘고 검소해. 근데 아가, 내가 못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줘도 아무 지장도 없는 것만 해주는데 그렇게 안 받을 거 없어. 시어미 주는 건 받을 때 받아야 하는 거다. 감사합니다. 형님도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남편에겐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은 수년 전에 먼저 결혼을 해서 저에겐 손윗동서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형님도 성격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큰애? 아유, 천사지 천사. 음식 솜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 천사도 아니고 음식 솜씨도 안 좋은데 어떡하죠? 그냥 내 며느리가 되는 순간부터 나한텐 천사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건 다 받아도 돼.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거 받고 남은 건 저희 살림살이에 보태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말씀은 형님이 더 받았다고 하시지만 시어머니가 절 유독 챙겨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10대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었거든요. 그때 생긴 사고 후유증으로 제가 다리를 좀 절고 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유심히 보시기에 제가 몸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도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가, 나 너희 회사 앞이야. 아직 퇴근 전이지? 갑자기 회사 앞으로 찾아오신 예비 시어머니로 인해 급히 일을 마무리하고 나갔더니 저더러 대뜸 차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지금 어디 가요? 병원. 병원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지금은 거의 문 닫았을 텐데. 내 병원이면 벌써 혼자 갔다 왔지. 네 병원. 시어머니는 절 용하다는 한의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픈 다리에 침도 맞고 비싼 한약도 지어주셨죠. 차도 없어도 몸엔 좋은 거라니까 열심히 먹어. 알았지? 결혼식도 올리기 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이미 절 가족처럼 챙겨주셨어요. 왜 결혼 준비하면서도 많이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랑 남편은 연애 기간이 워낙에 길었다 보니 툭하면 싸우기 일쑤였는데
결혼 준비하면서도 어지간히 싸웠어요. 그렇게 대판 싸운 날은 내가 이 지긋지긋한 놈이랑 결혼까지 하는구나 싶다가도 절 딸처럼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참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니 형님과는 상견례 때 보고 결혼식 때 잠깐 본 게 다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야 제대로 형님 내외와 마주할 수 있었죠. 앞으로 잘 부탁해. 내가 먼저 결혼만 했지 부족한 게 많아. 어머님이 그러시던데요. 형님이 정말 천사라고. 뭐? 아유 정말 우리 어머니도 참 못 말려. 정말 그래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이 음식을 다 혼자 장만하셨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희 부부를 환영해 준다며 형님은 대게부터 소갈비찜, 잡채, 전까지 모두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정갈한지 사실 신랑이랑 오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어 밥 생각이 없었는데 밥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줄게. 동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한다며? 우리 어머니야말로 천사신가 봐요. 다 칭찬만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첫인사 온 날부터 금두꺼비도 주시고. 어머, 동서한텐 첫인사 온 날 주셨어? 난 결혼하자마자 주셨는데. 어머님이 처음부터 동서가 너무 예쁘셨나 보다. 그냥 제가 다리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그걸 안쓰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 그러게. 교통사고로 그렇게 됐다며? 네,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납니다. 버스 전복 사고로 다리가 전복된 차 아래 깔렸는데 겨우 신경도 살리고 근육과 뼈도 붙였지만 후유증이 남고만 거죠. 병원에선 다리를 자르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고였어요. 결혼 후에도 제 다리 때문인지 어머니와 형님은 절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프고 허리도 아플 거라며 자꾸만 앉아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가 돼서 어떻게 혼자 쉬겠어요. 어떻게든 도우려고도 했는데 결국 시어머니와 형님의 손에 붙잡혀 나와 안마 의자에 갇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큰애야, 이거 좀 눌러봐. 아휴, 이거 어떻게 해야 못 나오지? 제가 해볼게요, 어머니. 동서, 30분은 안마 의자가 동서를 안 놔줄 거니까 그냥 안마 받고 가만히 있어. 알겠지? 그렇게 두 분의 협동작전으로 저는 매번 일도 못하고 안마 의자에 잡혀있는 신세가 됐고 두 분이 맛있게 차려주신 밥만 얻어먹는 처지가 됐습니다.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하면 형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여보, 서방님, 스탠드 업. 흡사 사령관 같은 형님의 명령에 TV를 보던 두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 아픈 동서가 설거지 해야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실시. 그러면 두 남자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갔고 전 혹여나 시어머니가 불편하실까봐 눈치를 살폈는데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반응은 아유, 나이스다, 나이스. 우리 큰며느리 최고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쿵짝도 아주 잘 맞더라고요. 어디 그뿐이게요. 형님은 여행에 다녀올 때도 면세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향수며 립스틱을 꼭 사다 주셨고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은 늘 저보다 몇 시간 먼저 와서 제가 해야 할 일까지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형님보다 나이도 어리고 손 아랫사람인데 형님이 다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안 편해요. 아가,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너희 친정에서도 너무 잘 안 시키지?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보단 안심해요. 그럼 잘 됐네. 넌 우리 집에서 이제 막내 공주라고 생각해.
내가 평생 우리 막내 공주님 몸 망가지지 않게 보살펴 줄 거니까. 정말이지 친정 엄마보다 더 저를 생각해 주시는 시어머니와 형님 덕에 전 나날이 더 시댁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어요. 그즈음 시어머니의 건강이 부쩍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아유, 모르겠어. 이러다 가려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손톱 좀 봐. 아유, 진즉에 가서 새로 해야 했는데 너무 못생겼지. 에휴. 제가 모시고 갈까요? 아니야. 기운이 없어서 못 가겠어. 병원에선 연세가 있으셔서 일단 노환이 오신 거라고 보더라고요. 거기다 젊은 시절부터 워낙 몸고생을 많이 하셔서 특히 척추가 워낙 안 좋으셨어요. 근데 그게 좀 심해져서 이 척추가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으셨을 거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운동량이 줄면서 척추 주변의 근육도 많이 사라진 거죠. 원래도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법인데 평생을 열심히 움직이던 분이 움직이질 않으니 근육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자식들이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형님, 어머니요. 이제 혼자 계시긴 어려울 것 같아요. 서방님이랑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와서 저녁 먹으면서 같이 얘기해보자. 저와 남편은 형님 댁으로 향했고 얼마 전에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이사한 형님 댁이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이사하고 정신도 없으실 텐데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아니야. 동서가 신경 써줘서 내가 고맙지. 한동안 이사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내가 어머니를 많이 못 챙겼어. 재수씨 고마워요. 그나저나 이걸 어떻게 한담? 어머니는 워낙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셔서 이제 같이 살자고 하기도 좀. 제가 모시면 어떨까요? 제가 시댁으로 들어갈게요. 사실 형님 댁에 오기 전에 남편과 얘기를 끝낸 상태였어요. 물론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하자 달가워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난 우리 와이프 결정이 좀 무모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와이프가 엄마가 좋은가 봐. 야, 넌 왜 무모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수씨 다리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큰 집이니까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형 말대로 엄마가 누구랑 같이 사는 거 안 좋아하잖아. 하도 우리 어릴 때 세 사람 누울 자리도 없는 단칸방에서 북적거리고 산 게 지겹다고. 그래서 엄마가 과연 좋아하실까 싶고 여태 잘 지낸 고부관계가 틀어질까봐 그런 것도 좀 겁나고. 임마, 너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 어머니가 겉다르고 속다른 분이셔? 지금까지랑 달라질 게 없을 텐데 고부 사이가 왜 틀어져?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모시고 싶다고 말하는 거잖아. 처음엔 그런 이유로 내가 반대했지만 아내 뜻이 전 그렇다면 우리가 모시겠다고. 근데 말하는 뉘앙스가 넌 싫다는 거잖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모셔서 너 뭐하게? 어떡할 거냐고. 진짜 누가 싫대? 난 좋지. 근데 우리 와이프는 어쨌든 남이잖아. 그때 형님이 두 남자를 저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일단 당신부터. 당신 어머니 모시기 싫어? 아니 그게 우리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당신도 참 당황스러울 일도 많다. 요즘 부쩍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그럼 큰아들로서 생각이란 걸 했어야지. 이걸 동생 부부가 먼저 챙기고 신경 써서 모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신이 투정 부릴 때야?
형님이 너무 매섭게 아주버니를 혼내시니까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방님도 그래요. 예? 형이 좀 예민하게 굴어도 아랫사람으로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차분하게 얘기할 생각을 해야지. 결국 서방님도 어머니 모시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머니 생각은 동서랑 저만 하는 것 같네요. 형님은 제 잔에 와인을 따라주시며 말했어요. 동서, 내가 미안해. 이런 걸 보게 해서. 우리 남편이 좀 철이 없어. 어릴 때나 가난했지. 커가면선 어머니 수한 덕에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 그렇게 살아놓고 어머니 모시는 얘기 나왔다고 저렇게 철딱서니 없게 굴 줄이야. 아휴. 여보. 누가 들으면 우리 친정엄마 모시라는 줄 알겠네. 아휴, 당신 정말 실망이에요. 결국 형님의 호통으로 인해 두 남자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대신 저와 형님의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형님. 동서, 내가 모실게. 형님, 지금껏 많이 하셨잖아요. 일단 제가 모시고 살면서 병원도 다니고 그럴게요. 조금 지나서 제가 혹시라도 힘들어하면 그때 형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글쎄, 그 순서를 바꾸자니까. 내가 먼저 하고 동서가 나중에 하든가 해. 동서, 그 다리로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래도요, 형님. 늘 저만 배려받고 저만 편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도 형님을 위해서도 기회 될 때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착한 동서 마음 내가 잘 알지. 근데 이건 손윗사람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야. 동서는 아이 계획도 있다며. 그러니까 일단 아이부터 가져. 결국 전 형님의 뜻을 꺾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와, 우리 형님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사셔서 그런지 인복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 우리 형님 진짜 천사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형이 더 민망해지더라. 난 자식이어도 이제와 다시 같이 사는 건 선뜻 안 되는데. 나도 선뜻한 건 아니고 그냥 그간 받은 게 감사해서 계실 때 더 가까이에서 잘하고 싶었어. 당신 마음 알아. 일단 형네한테 맡기고 우리도 종종 돌봐드리면서 형네도 좀 쉴 수 있게 하자. 그거 좋은 생각이다. 며칠 뒤 형님과 전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도 쉽진 않았어요. 내가 내 집이 있는데 니들 집으로 왜 가? 나 괜찮아. 어머니, 저희 집 진짜 좋아요. 얼마 전에 이사해서 깨끗하고 어머니 쓰실 방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안에 화장실도 있어서 쓰기가 편할 거예요. 아, 글쎄, 내가 내 집에서 맘 편히 살다가 왜 단칸방 신세가 되느냐 말이야. 저희 집도 맘 편히 다니시면 되죠. 아, 글쎄, 싫다니까. 그럼 당분간만요, 어머니. 저랑 같이 병원도 다니시고 몸 회복하시면 그때 다시 보내드릴게요. 약속해요. 에휴, 정말? 네, 지금은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어머니, 제가 들어와서 살까도 했는데 형님이 제가 모시는 건 안심이 안 되시나 봐요. 아, 동서, 어떻게 내 맘을 그렇게 잘 알아? 안심이 안 되다 마다. 결국 시어머니는 형님 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 댁으로 가셔도 자주 찾아뵐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형님 댁이다 보니 시댁처럼 편하게 가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전화라도 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전화할 때마다 형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동서, 어머니 지금 약 먹고 주무셔. 그렇군요. 네, 죄송해요. 아니야,
어머니 잘 계시니까 전화 너무 자주 할 것도 없어.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더니 잠이 많아지셨거든. 잘 주무시는데 깨우면 안 되잖아.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들어가. 제가 가겠다고 할 때마다 형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다고도 하시고 밖에서 외식하고 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의 일상은 형님의 일상이기도 하구나 싶어서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렇게 연락 빈도도 점차 줄일 수밖에 없었고 2주에 한 번 겨우 시어머니를 뵈러 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처음엔 기력이 많이 없어 보여서 당황했어요. 거기다 갑자기 버럭 소리도 지르시는 거예요. 왜? 허공을 보며 소리치시는데 순간 덜컥 무섭더라고요. 혹시 치매가 오셨나 싶어서요. 그 모습을 보던 형님은 전보다 한참 어두워진 표정으로 그랬어요. 치료가 많이 힘드신가 봐. 그래도 어떻게 받아야지. 그러게요. 형님도 힘드시겠어요. 언제든 힘들면 말씀해 주세요. 며칠이라도 제가 모시고 있을게요. 아니야. 내가 어머니보다 힘들겠어? 나 진짜 괜찮아. 그렇게 종종 뵈러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있다가 소리를 지르는 괴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형님이 계속 연락을 안 받으셔서 3주 만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증상이 더 안 좋아졌더라고요. 에이, 이건 놔. 전에는 왜 하고 소리치던 말이 놔로 바뀌어 있었죠. 뭔가 이상해서 형님께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마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일은 무슨 일 전혀 없었는데 그냥 받기 싫은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싫어서 저러시는 거지. 아휴, 자꾸 어린애처럼 변하셔. 어떡해요. 형님도 힘드셔서 제가 당분간이라도 모시고 있는 건 어때요? 아유, 됐어. 고생은 한 사람만 하자. 어차피 할 고생이면 그냥 내가 다 할게. 결국 그날도 시어머니는 형님 댁에 두고 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 댁에서 나오는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던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자꾸만 형님 댁 현관문을 돌아보니까 남편이 묻더라고요. 왜 그래? 어머니 말이야. 아무리 치료가 힘드셔도 그렇지 왜 저렇게 야위이신 거지? 정신도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고.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치매가 좀 오신 걸 수도 있지. 어떡하지? 일단 형수님이 저렇게 완강하신데 우리가 끼어들기도 그렇고 좀 두고 보자. 그리고 또 2주가 지나 형님 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왔어. 어머니는 방에 계셔. 저녁 먹고 갈래? 괜찮아요. 형님 힘드신데. 그럼 먼저 어머니부터 뵙고 있어. 다가라도 좀 준비해 줄게. 전 시어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잠든 어머니를 보는데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하신 거예요. 전 놀라서 부엌에 있는 형님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야이신 거예요? 요즘 치료가 힘들다고 식사를 잘 안 하려고 하셔서 내가 뭐라도 드시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밥상 다 엎어버리시고 아휴 벌써 깨진 그릇만 수십 개야.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전 다시 방으로 갔고 시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도 있으시더라고요. 물수건이라도 만들어 와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막 일어난 그때였습니다. 자는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내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저예요. 둘째 며느리. 시어머니는 절 보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나 좀 살려줘.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가 나 좀 데려가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잠드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깜빡 놓고 간 게 있다며 형님 댁에 다시 들렀고, 형님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집에서 가져온 초소형 홈캠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혹시 자학행위나 위험한 행동을 하진 않는지 볼 생각이었어요. 형님이야 뭐 워낙에 천사라 불리는 분이었고, 그저 그토록 사랑스럽고 발랄했던 어머니가 왜 저렇게 어두워지신 건지 이유를 알아야 고칠 수 있고, 그래야 형님도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홈캠의 영상은 자동으로 제 PC에 저장되게 돼 있었어요. 사실 설치해놓고 하루 정도는 잊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져 바쁜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다음날 저녁, 홈캠이 기억나더라고요. 아, 맞다. 확인 좀 해볼까? 저장된 영상 파일을 열어보는데 처음엔 시어머니가 그냥 잠들었다가 깼다가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이 형님이 아닌 누군가가 식사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 사람은 누구지? 이후로도 같은 사람이 어머니의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약도 챙겨주더라고요. 설마 간병인인가? 당연히 형님이 돌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전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던 차 형님이 마침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어머니는 분명 깨어있지만 형님의 부름에 쳐다보지도 대답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치매가 오셨나? 저는 물론 형님 역시 끔찍이도 예뻐하셨던 시어머니였기에 화면 속의 모습은 참 낯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형님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물끄러미 얼굴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형님도 진짜 힘드시겠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주버니가 퇴근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의 영상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먹고 약을 먹고 다시 자다 깨기를 반복하고 계셨죠. 어머니, 이제 그만 찍으시죠. 그때 아주버니가 시어머니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자, 여기 보세요. 아주버니는 휴대폰으로 시어머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영상이거든요. 지금부터 어제 저희가 가르쳐드린 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제야 시어머니가 잠시 아주버니를 보시더라고요. 예, 엄마, 저예요. 큰아들. 그러니까 저 믿고 이 카메라 보고 제가 어제 알려드린 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획 돌려 카메라를 외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긴데 저러는 거지? 형님은 답답하다는 듯 주머니에서 잘 접은 종이를 꺼내 펼치더라고요. 어머니, 그새 또 잊으셨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형님이 들고 있는 종이가 대체 뭘까 궁금해지던 차였습니다.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네 부부에게 물려주겠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이 내 뜻이니 둘째네는 법적으로 내 재산을 나눌 생각은 말고 형과 형수가 관리하도록 양보하도록 해라. 어머니, 듣고 계시죠? 형님이 또다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형님네 부부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보세요. 어머니 아프니까 모시고 사는 게 누구예요? 저희잖아요. 동선에는 기껏 해봐야 한 달에 한두 번 오면서 생색만 타내고 어머니 돌봐드릴 자식은 저희밖에 없어요. 형님의 얘기를 듣는데 기가 찼습니다. 대체 뭐라는 거야? 내가 모시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 고집을 피우더니. 그러니까 요대로 뭐 그게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말씀을 좀 해보세요. 자, 어머니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은 영상도 빨리 감기를 해서 봤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에게 카메라만 들이대던 아주버니와 형님은 어머니 몸을 강제로 일으켜 앉히려 했습니다. 왜? 놔! 시어머니가 발버둥 치자 두 사람은 나가 떨어졌고 형님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또 약 먹고 주무셔야 돼요. 그러더니 나가서 물과 알약 같은 걸 들고 오더라고요. 형님이 돌아오자 아주버니는 시어머니를 뒤에서 결박했고 두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결국 그 약을 먹였습니다. 조금 뒤 시어머니는 잠들었고 전 입을 틀어막은 채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영상은 어제 녹화된 것이었습니다. 전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겨우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오고 있어? 거의 다 왔는데? 여보, 빨리 차 돌려. 전 전화를 마치자마자 택시를 불러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먼저 도착한 남편이 형님네 부부와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보, 왔어? 동서, 오면 온다고 미리 말을 하지. 찬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식탁은 이미 진수성찬이더라고요. 전 겨우 숨을 고르며 남편의 곁으로 가 앉았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저희 집이 갑자기 단수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들었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다. 저기 어머니는요? 인사 좀 드려야 하는데. 주무시고 계셔서 나도 아직 못 드렸어. 일어나시면 나랑 같이 하자. 그럴까? 저 남편은 밥을 먹은 뒤 형님 부부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덕분에 한 끼 잘 해결했어요. 늘 먹던 반찬에 숟가락만 더 얹은 건데 뭐. 그러나 식사할 때부터 아주버니의 표정이 영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밖에서 밥 먹을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알아서들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와이프 24시간 내내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는 거 뻔히 다 알면서. 여보, 동생인데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형님, 저희가 잘못한 거 맞죠. 저희는 그냥 이왕 단수된 김에 오랜만에 형님이랑 밥 먹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 그럼 뭐 오는 길에 같이 먹을 걸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주버니 뭐 좋아하세요? 제가 다음엔 꼭 사올게요. 아유, 됐어. 사오긴 뭘 사와. 그냥 와서 먹으면 되지. 형님은 여전히 사람 좋은 척을 하고 있었고 아주버니는 저희가 온 게 달갑지 않은 티를 팍팍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힘껏 쥐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 먹었으면 가보는 게 어때? 아주버니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밥만 먹고 가려고 온 건 아니고. 그럼 왜 왔는데? 어머니 좀 모시고 갈게. 뭐? 네가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고요. 저희 부부도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니 상태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계속 형님께만 맡기는 게 죄송해서요. 형님은 애써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하더라고요. 동서, 이렇게 갑자기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게 더 죄송한 거 아니야? 왜요? 형님 혼자 24시간을 케어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냥 제가 모시고 가서 간병인도 쓰면서 모시고 있을게요. 형님은 마음이 너무 천사셔서 간병인도 못 부르시잖아요. 당황한 건지 형님의 입술이 파르르르 떨리더라고요. 아니, 좀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부를게. 그러니까 동서랑 서방님은 더는 신경 쓸 거 없고. 그건 아니죠, 형수님. 네? 뭐가 아니에요? 저도 자식인데 당연히 엄마를 신경 써야죠. 그러지 말고 엄마 일어나셨나 좀 볼까? 엄마가 선택하게 하면 되겠네. 이 자식이 진짜.
엄마가 지금 어디 정신이 온전하셔? 너 이러는 거 우리 못 믿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지금껏 지긋정성으로 모셨는데 갑자기 왜들 이러는 거야? 일단 어머니 일어나셨는지 제가 보고 올게요. 그때였습니다. 형님이 제 손목을 덥석 잡더라고요. 동서, 내가 보고 올게. 그러실래요? 형님은 아주버니에게 눈짓을 하더니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곧 아주버니도 쭈뼛쭈뼛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아유, 엄마가 일어나셨나? 에휴. 형님과 아주버니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남편은 서로를 봤습니다. 사실 오는 길에 남편에게 홈캠 영상을 전송해줬어요. 여보, 빨리 차 돌려. 뭐? 너 다 왔다니까? 다 왔다는 남편에게 차를 돌려 형님 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폰으로 영상 하나 보내줄 테니까 형님 댁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봐. 그리고 태연하게 가서 저녁부터 얻어먹고 있어. 나도 곧 갈 테니까. 나 갈 때까지 꼭 계속 태어난 척 있어야 돼. 알겠지? 저 대체 뭔데 그래?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저도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이거 진짜 형수랑 형이야? 나도 안 믿겨. 어제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머니가 내 손을 잡더니 살려달라고, 나 좀 데려가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내 잠드시길래 처음엔 잠꼬대인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형님 몰래 홈캠 하나 설치하고 왔거든. 근데 왜 그걸 이제 말해? 확실히 좀 알아보고 말하려고 했어. 무턱대고 말하면 당신 성격에 냅다 아주버니만 들이받을 것 같아서. 사돈 낱말한다. 당신은 뭐 아니고? 내가 뭐 차분하게 증거부터 수집했잖아. 둘 다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미치겠네. 어떡하지? 이 두 년놈들을. 그렇게 남편과 작전을 짠 뒤 남편이 먼저 형님 댁에 도착했고 이어서 제가 도착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방에 들어간 형님과 아주버니가 영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여보, 가보자. 남편이 앞장섰고 전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며 따라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리더라고요. 놔! 남편은 벌컥 문을 열었고 뒤에서 엄마를 결박하고 있던 아주버니와 어머니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힌 채 뭔가에 찍으려던 형님은 식겁하며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며 아주버니와 형님에게 다가갔어요. 형님, 손에 든 것 좀 보여주세요. 내가 왜? 싫어. 그거 뭐예요? 어서 줘봐요. 그 순간 아주버니가 제가 든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순식간에 남편의 날아차기로 아주버니를 쓰러뜨렸습니다. 여보, 좀 살살 하라니까. 그러다 뼈 부러지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기에 전 휴대폰을 한쪽에 거치한 뒤 직접 형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전 형님이 등 뒤에 감추고 있는 서류를 확인하려 했고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까지 서류를 숨기더라고요. 전 형님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이 갑자기 머리로 제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날아가고 말았죠. 이게 어디서... 제 주먹은 형님의 얼굴 정면으로가 그대로 꽂혔고 형님이 그 충격으로 다시 주저앉는데 코에서 코피가 흐르더라고요. 두 부부가 바닥에 나란히 주저앉아 있는데 아주 봐줄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주버니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이번엔 날아차기에 주먹까지 갖다 꽂아버렸습니다. 아주버니는 방구석으로 날아가며 벽에 부딪힌 뒤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여보, 니들 뭐야? 니들 깡패야?
코피를 줄줄 흘리며 아주버니에게 기어가는 형님 꼴을 보는데 아휴,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그 서류를 안 뺏기려고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기에 몸 좀 펴라고 허리를 세게 발로 차줬습니다. 에휴. 동시에 새우등이 활짝 펼쳐지듯 형님은 허리를 편 채 뒤로 꼬꾸라졌고 서류는 바람을 타고 낙엽이 굴러오듯 저희 쪽으로 굴러오더라고요. 서류를 본 저와 남편은 함께 기함했습니다. 영상으로 안 되니까 아예 유언장을 조작했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전 재산을 형네 부부에게 상속한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이게 엄마 뜻 맞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멍해 보였지만 있는 힘껏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남편은 형님 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이거 지금 강요한 거 맞죠? 그 순간 형님이 잽싸게 제 휴대폰을 들고 가더라고요. 증거 있어요? 그러면서 방금 찍은 영상을 황급히 지웠습니다. 증거 있죠? 웃기고 있네. 증거가 어딨어? 일단 제 폰부터 내놓으세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허락 없이 내 폰 가져가서 뭐 지우고 그러는 거. 벌써 지웠거든? 봐, 휴지통에서도 벌써 지웠어. 내놓으라고요. 그러나 형님은 또다시 제 휴대폰을 등 뒤로 숨기더라고요. 이젠 팔을 좀 풀게 할까 싶어서 형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건데? 빨리 내놔요, 내 폰. 그러나 형님은 끝까지 저항했고 결국 전 형님의 팔을 뒤로 꺾어 가볍게 고꾸라뜨렸습니다. 당연히 제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의 힘은 자동으로 풀렸죠. 전 형님의 손에서 제 휴대폰을 낚아챈 뒤 말했습니다. 이미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됐거든요. 그 소리에 형님은 또다시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엄연히 폭력이야. 아유, 나 지금 팔 부러진 것 같아. 내가 니들 고소할 거야? 당신도 그렇지? 응? 당신도 아프지? 증거까지 있다고 하니 이제 억지를 쓰더라고요. 아주버니도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저희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너 이거 존속상해야. 니들 둘 다 내가 콩밥 먹이고 만다. 각오해. 아유, 여보, 우리 당장 가서 진단서 받자. 아유. 남편은 그렇게 은근슬쩍 방을 나가려는 아주버니의 팔목을 잡았고 순식간에 비틀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프다. 이거 놔. 아유. 진짜 둘 다 우리한테 왜 이래? 응? 우리가 그래. 저 어머니 유산 좀 욕심 부렸어. 막말로 우리가 어머니한테 한 게 얼만데 동서는 늘 다리 아프다고 지금껏 한 것도 없잖아. 형님, 팔을 꺾이셨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유산이라뇨.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순간 형님은 할 말을 잃은 듯했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 신고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경찰에게 홈캠 영상과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저희 부부는 혹시나 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 형님 부부가 시어머니에게 줄곧 수면제를 먹였더라고요. 더 환장하겠는 건 지금껏 형님 부부가 한 번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이 지나서야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비몽사몽간에 당하신 일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그것들 때문에 진짜 저 세상으로 가는 줄 알았다. 계속 잠은 쏟아지지. 정신을 차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신 건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내가 그때 얼마나 혼신의 힘을 쥐어짜서 꺼낸 말인데. 어머니 죄송해요.
전 잘 지내시는 줄만 알고. 네가 뭐가 죄송해. 나도 속았는데 너라고 안 속았을까. 아휴, 그게 천사인 줄만 안 내가 한심하구나. 시어머니는 한동안 병원에 계셨고 치료를 마친 뒤 저희 부부와 함께 퇴원하셨어요. 그러나 저희 집이 아닌 본인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허리 아픈 것도 시술 받아서 좋아졌고, 그런데 굳이 너희 집에 뭐하러 가? 내가 그때도 그랬잖니. 아파도 내 집에 혼자 있는 게 좋다고. 그럼 제가 당분간 어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아이고, 그건 언제든 환영이지. 비로소 다시 밝아진 시어머니를 보는데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내가 형 때려서 그건 좀 싫었지. 어머니 앞에서 못 볼 꼴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니들 둘이 운동했던 게 빛을 발하던데. 사실 저랑 남편은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저희 둘 다 학생부 태권도 선수였죠. 경기에 나갔다가 남편을 처음 봤는데 본 순간 그냥 첫눈에 반했죠. 그 후로 제가 좀 쫓아다녔는데 운동하는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 남자를 들어가지고 바닥에 꽂아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순간 저한테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술 좋은 여자는 처음 봤다나? 그런데 다 같이 지방으로 합숙을 하러 가던 버스가 전복되면서 전 부상과 함께 선수 생활을 마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큰 부상이 없었는데도 저를 따라 같이 은퇴를 해버리더라고요. 저 없는 선수 생활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때 남편의 선택 때문에 제가 이 남자한테 평생 붙잡힌 거죠.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 더 패주지 그랬어. 뭐 하나 부러뜨렸어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거다. 잘못을 했으면 혼이 나야지. 에휴, 어쩌다 내 아들이 그런 빌어먹을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내가 그놈의 자식 감옥에서 나와도 평생을 빌어먹게 살게 할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당장 실천하겠다며 남편에게 1,000억 원 규모의 전 재산을 바로 증여해 주셨어요. 내가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어차피 첫째 나한테 강박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기 때문에 민법 1004조에 의해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대. 그러니 나한테 남은 자식은 니들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 돈 좋은데 잘 쓰면서 살아. 결국 형님 내외는 강요죄, 존속상해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님 내외가 감옥에 들어간 뒤 남편은 아주버니 면회를, 전 형님 면회를 갔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법적으로 가족인데 영치금이라도 넣어줄까 싶었어요. 형님은 저희가 어머니의 재산의 전부를 이미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기함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어쩜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 우리 출소하면 어떻게 살라고? 니들 때문에 이렇게 범죄자 됐는데 어떡하라고? 영치금은 무슨, 딱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형님 속을 더 뒤집을 만한 계획도 전해주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할 거고 절반으론 재단 설립해서 장학사업을 할 생각이에요. 뭐?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 재산을 어떻게 일구셨는데 겨우 남들 좋은 데 쓴다고? 겨우 형님네 부부 좋은 데 쓰는 것보단 낫겠죠. 처음엔 불같이 화를 내던 형님도 제 뜻이 꺾일 것 같지 않자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솔직히 동서도 어머니 재산을 다 그렇게 쓰고 싶진 않지. 막말로 서방님은 아들이지만 동서는 며느리잖아. 어머니가 증여도 다 서방님 앞으로 해주셨다며. 그래서요? 그러니까 한 100억만 빼돌리자. 그 중에 나 딱 20억, 아니 10억,
아니면 5억도 좋아. 내가 빼돌릴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수수료 준다 생각하고 조금만 줘, 응? 아주버니는 어쩌시고요? 아휴, 그 인간은 됐어. 나 출소하면 이혼할 거야. 내가 진짜 이 홀어머니 있다고 할 때 그냥 헤어지려다가 그 홀어머니가 재산이 어마어마하단 말에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제 다 끝났지 뭐.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천사표인 척 하신 거예요? 그래, 그랬다. 뭐 덕분에 동서도 편했잖아. 막말로 내가 어머니 안 모시고 갔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전 재산을 상속이나 받을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내 제안 좀 잘 생각해봐. 빼돌리는 건 내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저도 형님에게 한마디 해주고 나왔어요. 네, 뭐 부부 사이 일은 알아서들 하시고요. 근데 형님도 이미 다 끝났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남편도 저와 같이 혀를 차더라고요. 아휴, 형은 하나도 정신을 못 차렸네. 형님도 못지 않아. 나더러 100억만 빼돌리지. 뭐? 자기가 비자금 루트를 안다면서 어찌나 나한테 사정사정 하던지. 아휴. 저와 남편은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께도 저희 부부의 계획을 알려드렸어요. 500억은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남은 500억은 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좋아하셨습니다. 막말로 이제 니들 것이니 어떻게 쓰든 알아서야 하는 거지만 내가 어렵게 일군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 생각을 다 하다니 니들 참 대단하다. 이러니 내가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가 않지. 그렇게 장학재단이 설립됐고 시어머니는 초대 이사장 자리에 오르셨어요. 재단 이사장이 되신 후로는 건강관리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던지 병원도 꾸준히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매일 아침 함께 장학재단으로 출근합니다. 재단이 설립된 걸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이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동서, 나 이혼 안 할게. 대신 출소하면 재단에 취업은 시켜줄 거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편지를 제 장학재단 사무실 분쇄기에 파쇄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나와서 고생 꽤나 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